이런 히트 상품을 낸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에 짬뽕이 유명하다고, 특히 야채 짬뽕이 유명하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야채가 그냥 사투리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이런 짬뽕을 만들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이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더미 같이 이렇게, 이게 다 야채예요. 이것도 예전에 이쪽에 광산, 이 집이 60년이 넘은 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채 짬뽕을 만든 이유가 바로 탄광 광부들, 다 이웃 사람들이잖아요. 막 석탄 먹고 이렇게 먹고 왔을 때 좀 배부르고 좀 건강도 좀 챙겨줄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왕 이 짬뽕을 볶을 때 야채를 좀 더 듬뿍 넣고 아무래도 햇빛을 못 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만들기 시작한 음식이 바로 우리 집의 야채 짬뽕이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은 탄광철이 없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짬뽕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이 친구가 직원 아들이에요.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 다니면 알겠지만 회사에 뭐 다시 자기 자식까지 데려가서 뭐 놀이터처럼 노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말 사장님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바쁜 와중에도 자기 그 직원 아들이나 자식만 놀아주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아주 그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들도 안심하고 이렇게 짬뽕을 맛있게 먹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반갑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유 참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짬뽕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넘어온 부분도 있고 또 중국의 산동성을 거쳐서 우리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넘어온 것도 있어요.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먹는 짬뽕은 바로 일본에서 넘어온 나가사키 짬뽕과 산동지방에서 넘어온 짬뽕이 합쳐져서 만든 하이브리드 그야말로 짬뽕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짬뽕을 먹으러 또 갔어요. 근데 중국에는 짬뽕이 없어요. 이게 짬뽕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짬뽕의 좀 원조가 된 할아버지 격이죠. 그 로스면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는 샤먼이라는 도시예요. 바로 대만의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조그맣다고 해도 300만 명이에요. 중국은 300만 명이면 소도시, 800만 명 정도 되면 어머니 중소도시, 서울 정도 되면 중소도시, 북경은 3천만 명. 중국의 스케일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명이 불과 300만 명이 살고 있는 소도시에서 이 짬뽕, 그러니까 이 러우스면이라고 면을 먹었는데 이 집도 3대가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가고 이 집은 사람들이 점심때가 바글바글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여기 잘 보면 여기 만두예요, 만두. 고기 만두. 여기 지금 5원이에요, 5원. 5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1,000원이 안 돼.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가격. 그리고 여기 있는 메뉴들은 2,000원이 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뭐 물가 수준이 그렇다해도 너무 싼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여기는 우리 동네 사람 서민들이 즐기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한다. 그리고 주방도 이렇게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오픈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쭉 그냥 러우스면 집을 하는 거죠. 또 여기 그래서 이 여러분이 먹는 이 짬뽕 한 그릇에는 그냥 우리나라 짬뽕이 빨개진 것도 이유가 있어요. 다 지금 보시면 짬뽕이 다 하얗고 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빨개진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조사해 바로는 6.25를 거치고 우리나라 사람 역시 그 탄광촌의 어떤 중국인 그 화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히 탄광 광부들 일할 때 좀 매콤한 거를 좋아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했는데 그게 히트를 쳐서 전 이제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졌다는 게 일설이고, 그 다음에 삼선짬뽕 해물이 들어가면 80년대 지면서 해물이 고급화되면서 해물을 넣는 해물라면이 됐다는 그런 전설이 짬뽕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먹는 서민 음식 편하게 먹는 짬뽕 안에도 굉장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번 이 짬뽕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이 짬뽕의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가사키 짬뽕집도 그렇죠. 그 다음에
2대 짝꿍집도 그렇죠. 그 다음에 멀리 중국에 있는 짝꿍집도 바로 사람을 생각하는, 서민을 생각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6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나름 교훈을 얻을게. 그렇다면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정말 그림 하나를 부자한테 팔아서 한 번에 뭐 큰 돈을 벌 것이냐. 그것도 괜찮아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위한 짝꿍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결국 사람을 위하는 데서 뭔가 방법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사람을 위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서 내가 즐거움은 세상도 즐겁다는 거에 첫 번째. 그래서 저는 제 그림, 특히 제가 하는 작업이 이 짝꿍과 같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행운을 쫓아서 살 거예요. 뭔가 좋은 운 잘 되길 바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행운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성공이라고도 하죠. 성공을 얻기 위해서 보통 어떤 정해진 길을 가는 경우가 많죠. 즉, 성공을 하려면 대학을 가야 돼. 전공을 살려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돼. 월급은 이 정도 받아야 돼. 뭐 집을 사야 돼. 결혼을 이때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따라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일들은 바로 그 길보다는 바로 길 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제 최근에 여행도 많이 다녀요. 좋아서 다니는 것도 있고 촬영을 하면서 다니는 것도 있어요. 내일도 제가 촬영 때문에 울릉도 국도를 간 거고, 짬뽕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 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 지도는 인도네시아잖아요. 인도네시아. 여기를 올 초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테마계 촬영차 다녀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요 섬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네, 갑자기 지리 시간으로 모르네오 섬 아시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칼리만탄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무슨 섬? 적혀 있을 거예요. 수마트라 섬.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잘 가는 데가 바로 여기가 바로 발리섬입니다. 요만큼이 발리섬이에요. 그래서 요 섬 일대를 다 순다열도라고 합니다. 순다열도.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칼리만탄에서는 오랑우탄도 만나고, 여기 플로레스 섬에서는 코모도 왕도왕을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 자카르타가 있는 요 섬에서는 손으로 석유를 캐는 마을도 다녀왔죠. 그리고 이 술라웨시 섬에서는 대를 이어서 설계도 없이 엄청나게 큰 나무배를 만드는 마을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나름 모험을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랑우탄도 만나고, 또 화산지대도 가고, 석유 마을도 가고, 또 코모도 왕도왕들도 만나는 이런 약 한 달간 여기 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오랑우탄을 만났던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랑우탄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할 거예요. 여기 인도네시아 말인데, 오랑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우탄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숲에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랑우탄은 영장류 중에 유인원에 속하죠. 유인원은 딱 4종류가 있죠. 우리가 아는 침팬지, 고릴라, 그 다음에 오랑우탄, 또 하나 뭘까요? 네? 여러분 잘 모르죠. 긴팔 원숭이. 잘 모르시죠? 이 긴팔 원숭이가 유인원에 들어가요. 보통 원숭이와 유인원의 차이점은 꼬리가 있냐 없냐는 거죠. 긴팔 원숭이는 이름은 원숭이인데 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4종류가 사람하고 가장 가까워요. 특히 그 중에서 침팬지와 고릴라는 무리져 살아요. 우리처럼 가족이든 그룹으로 사는 데 비해서 오랑우탄 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제일 고독한 유인원이에요. 즉 수컷들은 다 따로 살아요. 나무 위에서. 그리고 암컷들은 새끼를 가졌을 때 8년 동안 7년 동안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8년째 독립. 그리고 다 따로 이렇게 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오랑우탄을 만나려면 그 서식지로 가야 되는데 서식지로 가는 육로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악어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물길로 가야 돼요. 2박 3일 동안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이 오랑우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오랑우탄을 만나기 위해서 2박 3일 요 배를 타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정글 깊숙한 데로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오랑우탄이 먹이를 주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먹이를 깔아놓고 레이저들이 이렇게 부르면 나무 위에서 하나둘씩 내려와요. 그걸 먹고 가요. 그걸 뭐 조용히 이렇게 금박해서 보는 게 보통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 오랑우탄을 보는 방법인데, 저희는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약간씩 길밖에 벗어난 거죠.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뭐 딴 거 뭐 있나 하고 불러보고 그러다가 이런 행운을 발견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을 피해 잠시 멀어졌던 벤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랑우탄이 나와 제 손을 벌컥 잡은 겁니다. 녀석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구나. 새끼 보이죠? 새끼 붙어있는 거. 큰 오랑우탄은 가끔 마음에 드는 남자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부딪히기도 힘듭니다. 오랑우탄은 사람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그리 위험한 동물은 아닙니다. 놀라운 경우인데 아기 장난감이 엄청 세요. 그래서 나무를 타는구나. 녀석이 마음에 들어하는 건 적군이 모양입니다. 놀란 관리인이 녀석을 불러 세웁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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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재가 됐다. 앵그리. 앵그리. 저 어쩌라고요, 앵그리. 깜짝 놀랐어요. 잘 놀라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곳은 오랑우탄 재활지역. 사람 때문에 살던 숲에서 쫓겨나거나 새끼 때 어미를 잃어버린 오랑우탄들을 거두는 곳입니다. 베타를 보내는 길, 왠지 마음 한쪽이 애장합니다. 되게 좀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되게 완전 그 눈빛이 그 감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널 해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제 좋아하는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나지만 약간 안심도 되고 그러면서 또 겁도 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잊지 못할 만남. 그 만남을 뒤로하고 한준 그날 떠납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예전에 많이 찍어놓은 걸 보니까 이 베타라는 친구의 이름이 베타라는 친구가 우리 촬영팀 주위를 맴돌고 있었더라고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저 사람들이 왜 왔나 보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 코스에서만 있었으면 베타랑 저렇게 만날 얘기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간 길밖을 벗어나고 관심을 가지니까 베타가 저한테 와서 붙잡아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오랑우탄 정말 힘이 세더라고요. 저게 암컷 시어서 왕정이지 수컷은 사람이면 8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이걸 찍는 PD는 굉장히 좋아했죠. 아, 이거 뭐 대박 걸렸다. 그들에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대박이라는 게 보통 우리 PD만의 이야기를 빌자면 초심자의 행운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너무 잘 알고 너무 그 코스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저래. 원래 저런 거 몰라? 호기심이 없어지는 순간 재미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행운이라고 여기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내 시간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하기 쉬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바로 내 능력을 판 대가로 내가 월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연봉은 내 능력에 대한 값어치라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과연 진짜 그런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SK에서 대기업 생활을 했어요. 사실 저는 거기서 입사를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 능력을 팔았다고 하면 내가 오늘 2시에 일을 끝냈으면 2시에 퇴근하는 게 맞잖아요. 2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6시까지 붙잡아 두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 회사는 결국 여러분의 능력을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산 거예요. 여러분의 일하는 시간. 그렇게 따져보면 회사가 여러분보다 시간이 더 귀하다는 걸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일단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는 순간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의 들어가야죠. 아마 세상에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회의인데 너무 떨려. 회의하고 싶어. 이러면서 회의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출근할 때 난 출근이 너무 좋아. 지하철 타는 게 너무 즐거워. 신분당선 최고야. 이렇게 해서 출근하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씩 뺏어가는 뭐랄까 그 장애물들, 여러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아주 그 암세포 같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장면이 제가 27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28이구나. 바로 SK에서 입사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ROTC로 군복무를 하고 SK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딱 원하는 그 코스죠. 그게 나쁘지 않은 데가 나오고 군대 제대로 갔다 와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바로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얼굴은 이런 얼굴입니다. 1등 신랑 가면 얼굴은 이런 얼굴입니다. 알때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다행히 제가 97년이었는데 지금 요즘처럼 스펙에 대한 강의도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컴퓨터 잘 못해야 됐어요. 거기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에 왔을 때 제일 신경 써서 했던 일이 사무실에 그 물통을 가는 일.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렇게 주위 잘 닦아서.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뭔가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유일한 기회가 바로 체육대회. 체육대회에서 지금 조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사수가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때 제 동기들입니다. 28. 그때도 간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고 친구는 지금 SK에 계속 매니저가 이렇게 있고 저고요. 이 친구는 컨설턴트 보시죠? 그 당시에 전자신문 이런 거 하나 들고 들어줘야 IT 쪽 종사하는 사람의 그 간지가 났죠. 베이직. 이거 옛날에 스톤과 맞먹는 브랜드였어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머리는 여러분이 웃으실지 몰랐죠. 이게 요즘에 한류처럼 그때는 홍콩 스타일 장구경 머리 스타일이죠. 사대천왕 스타일이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상을 시작했습니다. 97년 제 28대 모습 찰나했던 시절에 남기고 여러분도 10년 뒤에 지금의 모습 사진을 봤을 때 99 싶은 사진들이 생길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등 신랑감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다가 2003년부터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사회생활 못해야겠어. 직장 너무 힘들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할 거야. 그림 그려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욱해서 나왔어요. 네. 아씨, 나 혹시 회사 잘 돌아가나 보자 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 회사를 딱 나왔을 때 뒤돌아보고 보고 딱 나오면 참 좋은데 한 번 또 가야 돼요. 퇴직금 정산도 해야 되고 뭐 물건 놓고 간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가야 되거든요. 하는데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수해져서 표정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웹 디자인 쪽 이런 일을 하면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림은 2005년부터 시작을 했죠. 바로 이게 제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또 이걸 또 어떻게 시작했냐면 개인 사업 한 3년 해보니까 이것도 못해먹겠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재된 걸 찾아서 그림을 그려야지 하면 또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2005년도 일인데 이때 저는 이제 요때를 이제 판타스틱 35 환상적인 35이라고 저 스스로 불러요. 그 이유가 여기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혼을 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혼하셨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아직 이혼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요 반은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통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반은 이혼한다. 여기 반 나눠서 요 절반 이혼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나머지 반 중에 반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통계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그냥 너무 창피할 필요 없어.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나름 좀 착한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건 상대적인 거고 또 내 맘같이 세상을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니까 돈도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돈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그때 너무 제 스스로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린 게 이 손톱깎이 그림이죠. 그래서 손톱깎이랑 대화를 하는데 신기하게 많이 통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휴대전화 지금 여러분이 드셨던 서브웨이 샌드위치 녹즙기, 차크레카, 텔레비전을 그리면서 사물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얘기도 통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신분열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대화하고. 다행히 이제 이런 그림이 굉장히 뭐랄까 해방감. 뭔가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시작했을 때 제 친구들의 반응이 딱 두 개였어요. 두 개. 첫 번째가 되겠냐? 이런 게 반응.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설명해 주죠. 야, 생각을 해봐라. 이 세상에 똑같이 그림 그리려는 되게 많아.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준비해? 예중 나오고 예고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미대 가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유학 가고 이렇게 거기도 부족해서 학연 지원으로 전시 한번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야 너처럼 이렇게 손톱깎이 그림 36세 그래서 되겠냐? 이게 제 친구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루의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냐? 무관심? 대부분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늘 흐뭇하게 웃는 거예요. 난 너만 보면 너무 행복하다. 너보다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동창회 같은 데가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있어 다른 모두가 행복해지는 영혼의 깔창 역할을 해주는 제가 그 영혼의 깔창 역할을 그 당시 했죠. 그래서 친구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림을 꾸준히 그리니까 한 5년 뒤에 어떤 작품을 할 수 있었냐면 2005년은 거의 요 정도 그냥 손톱깎이 엽서만한 그게 그냥 펜으로 그냥 깨작깨작 그리는 거밖에 저도 못 그렸어요. 또 5년 뒤에 요건 지금 송도 포스코에 설치된 그림이에요. 요 작품은 가로가 6m, 높이가 9m짜리죠. 요거를 제가 손으로 다 직접 그렸어요. 이런 걸 이미 그리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저도 만약에 용한 점장이가 저 손톱깎이 그릴 때 딱 나타나서 당신 5년 뒤에 가로 6m, 높이 9m 그림을 그릴 겁니다 하면 저도 못 믿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되니까 친구들의 반응이 바뀌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대학교 때부터 달랐어. 중학교 때부터 달랐어. 뭐 유치원 때까지 내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좀 진작 좀 얘기해 주지. 그럼 제가 좀 대학교도 경제학과 안 가고 미대 갔을 거고, 회사도 SK 안 가고, 뭐 디자인 쪽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재능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는 게 실제로 내 눈에 재능이 보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쟤는 저랬으니까 잘 돼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림만 예를 들어서 뭐 예중을 나오고 예부를 하고 미대를 가서 잘 됐다. 역시 잘 되려면 예중, 예고, 미대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잘 됐지 하는 거고. 또 뭐 저처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주면 여봐 저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자기 좋아하는 길을 가니까 저렇게 잘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달리 마지막 현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전부고, 또 하나 생각보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벗고 다녀도 상관 안 할 거예요. 특히 사회가 고도화되고 선진화될수록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져요. 다만 말로는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걱정하고 이러는 거지만 그 순간 보이는 거에 대한 얘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모습과 종종 이렇게 전자신문을 챙기는 친구랑 같이 다닐 때 모습을 비교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행복이라고 이미 머릿속에서 입력된 대로 살았던 모습.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모범생으로 지내고 대학교 경제과 취업 잘 되는 과를 선택해서 가고, 그다음에 군대도 ROTC로 가고 회사도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즉 주어진 방법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살았던 게 이런 모습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제가 뭔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고 아니 말고 고사를 보면 되지.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두 모습 중에 어느 모습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네, 물론 요게 낫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에 강의하면 이게 나아요 하는 취향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요 모습이 더 좋습니다. 훨씬 좀 자유롭고 제 시간에 대한 여유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작가를 하고 여러 작품을 꾸준히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넥타이를 안 매는 거, 그 다음에 출퇴근이 없는 거, 회의를 안 하는 거, 이런 걸 예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넥타이를 입고 남이 나한테 입으라고 강요하는 옷을 입고 행동하는 데 받는 스트레스, 거기에 따른 시간, 특히 여성분들은 또 그냥 못 가잖아요. 머리도 감아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차를 운전하면서 화장하는 방법. 신호 걸릴 때마다 마스카라, 신호 걸리면 입술 보면 이건 거의 생활의 달인에 나와야 될.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애처로운 광경이에요. 누굴 위해서 지금 이 차 안에서 화장을 하는 건가요? 그죠? 마음껏 여유 있게 하지도 못하고 머리는 들말라가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출퇴근에 여러분들이 받는 피로감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염을 측정해 보면 여러분이 왜 운전을 하면 피곤하다. 운전 자체도 피곤한 게 있지만 바로 앞차에 매연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창문이 닫아도 차라는 건 뚫려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연이 여러분 입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매연을 뿜는 차 뒤에 2시간 동안 매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피곤하네, 안 피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근하면 바로 머리가 돌아갑니까?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워밍업 해야지. 좀 머리 좀 돌아가려면 회의하고. 그리고 또 좀 일 좀 되려고 그러면 회식하자고 그러고. 또 술 먹고. 또 퇴근길 하면 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서.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쁘기만 해서는 절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이 이제 좀 생기니까 일을 위한 시간도 있지만 좀 약간 좀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보자. 즉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더 쉽게 하면 폼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이 나눔이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재능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어린이재단과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건 나눔조합이라고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 저희는 이제 김경란 아나운서가 있고, 그다음에 사진작가, 그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PD, 그림을 그리는 그다음에 글을 쓰는 작가 이렇게 모여서 뭔가 아이들을 돕는 무언가 일을 좀 해보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이 재능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로고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로고를 붙이고 작년에 남수단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남수단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울지마톤주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바로 울지마톤주 이태석 씨도 활동하던 곳이 바로 남수단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독립한 지 가장 최근에 독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독립한 지 3년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수단에서 독립한 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라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지난 2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눔조합 1기 5명이 9박 10일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종착지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남수단.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종족이에요. 평균 키가 190. 초등학생. 실물로 보니까 훨씬 예쁘죠? 잘생기고 훨씬 예쁘죠? 자기라고 네. 주부님의 이름을 축복하신대요. 진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사시긴 하시지만 아들이 여기에 미래고 가족 미래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조금 버는 돈, 축복이는 거에서 20%를 떼고 이렇게라는 말보다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해서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좋은 어른을 성장시키겠다라고 저는 했어요. 이렇게 꼬리가 내려갈게요.
꼬리가 올라가는 건 0. No, I know the price. I researched it in the market. I asked it it's 50. Make it 50. Please 50. 50. 50. 50. Okay, 50. Okay, okay. 50. 50. Yeah, you heard the owner. There's no difference. We are the same. Yeah, we are the same. Yeah, there's the same. Respect people. And also we respect people, so we are one. Yeah. 나를 살게 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물론 몸은 힘든데 그 안에서 저에게 희망을 가져오는 놀라운 감정이 있어요. 남자는 그야말로 저를 살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이 남자 나님과 동참하셔서 그 행복, 그 신선의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듯 새로운 성장을 꿈꾸는 남수단이 절망을 딛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눔조합은 함께 물을 주고 함께 희망을 키우는 행복 메신저로서 함께합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게 됐고 그것보다 더 크게 깨달은 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느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좀 불행한 일이 많이 있고 여기도 있었지만 또 그런 건 또 반드시 고쳐야 되겠죠.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불행하다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만 바꾸면 더 잘 될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졌다, 뭐 아예 없다 이런 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녀보면 금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눔조합을 만들어서 어린이재단과 남수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남수단 그 학부모들과 우리 후원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최근에 사실 안타깝게 내전이 발생해서 학교도 다 망가졌어요.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지으면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많이 필요해요. 또 하나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는 물가가 쌀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못 사니까. 근데 아프리카가 물가가 더 비싸요. 왜냐하면 간접자본,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례로 정말 우리나라 여인숙 같은 호텔에서 잤는데 하룻밤에 30만 원 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옷까지 사서 물건을 보내도 물류비가 더 들어요. 즉 우리나라에서 약 대전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트럭 한 대, 그러니까 이삿짐 한 트럭 있잖아요. 한 100만 원,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안 되잖아요. 1톤짜리. 그 정도로 도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속 작업으로 그럼 우리가 재능나눔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후원금도 모아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작년에 했던 유니클로하고 했던 프로젝트예요. 뉴테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19,900원짜리 티셔츠 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 이제 제 그림 들어간 티셔츠가 나와서 작년에 팔아서 그 수익금을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유니클로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일본 기업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뭐 판단하기는 아니지만 저는 유니클로에서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명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프로젝트 우리나라 기업하고 한다고 특히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 이런 좋은 일 콜라보레이션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공짜로 합시다. 뭐 그냥 이거 작가님이 그림 해주시면 우리가 번 돈 기부할게요. 보통 이렇게 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를 유니클로에서 만들어 왔어요. 어린이재단, 작가, 유니클로 3자 간 계약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그림은 작가 거다 라는 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작가가 갖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한 독점적 사용권을 허락해달라. 그리고 이 기간만 쓰겠다 하면서 사용 범위와 권한까지 명기했어요. 그 다음에 금액을 어떻게 했냐면 이 티셔츠가 이제 19,900원인데 거기서 일정 부분 금액을 정해서 그 장당 얼마씩 작가한테 주는 걸로 계약서에 써 있었고 또 장당 얼마씩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걸로 적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 거를 한 10,000장 정도 찍었기 때문에 계산이 금방 나오죠. 저한테 입금되는 돈 이걸 받아서 어린이재단에 기부가 되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게 얼마짜리 프로젝트라는 것이 기부 프로젝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돈을 제가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보통 우리나라 기업은 그게 명확치가 않아요. 그냥 좋은 일이니까 그냥 참여해주세요 하지 여기에 작가가 얼마큼 기여했는지 숫자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작가는 늘 공짜로 일하는 느낌을 받으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재단에서 제가 기부한 걸 알고 있고 거기다 또 영수증도 끊어줘요. 기부문 영수증. 그럼 그게 나중에 소득 정산할 때 소득 공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안 받아도 혜택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는 얼마짜리, 얼마 정도의 규모로 움직였다는 게 다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할 때도 이게 사례가 돼서 더 매끄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참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프로젝트를 지금 했어요. 근데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텐데 몰스킨 아시죠, 여러분들? 몰스킨 아마 내년 다이어리를 또 콜라보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방식을 제가 몰스킨 쪽에 제안을 먼저 했죠. 이렇게 해서 작년에 프로젝트를 했다. 똑같은 걸 해보자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역시 그림에 대한 저작권 제가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로얄 건당 얼마씩 금액을 정해서 그 반은 몰스킨이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반은 제 이름으로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예쁜 다이어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꾸 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작가들도 요즘 뭐 저작권 문제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생기고 과연 이 그림이라는 게 얼마짜리인가를 결국은 금액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키워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부족한 게 아까 짬뽕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인건비를 인정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특히 기관이나 공무들하고 일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경우가 뭐 그림을 그린다면 저 재료비에 더 붙여서 인건비는 넣어주세요. 저 재료가 아닙니다. 제가 페인트입니까? 얘기하면 우리가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답답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영화 찍는다고 예를 치면 카메라하고 영화 배우만 있으면 영화가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연출이 있고 이렇게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라는 거 인정해서 이런 공간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공무원들은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재료비에 더 붙여서 청구를 하세요. 제가 재료냐고요. 그리고 비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당사자 외에 딴 사람이 왔을 때 재료비 과다 청구 계약 이상한 계약 그럼 나만 또 이상한 줄 알면 야 왜 100원짜리를 왜 300원에 붙여?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200원에 제 인건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무형의 가치 모든 것 같은 컨텐츠인데 그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인건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약상에서부터 분명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나부터 즐거워야 되니까 이렇게 먼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끼리 이제 셋톡쇼라고 그 톡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든가 필요한데 토크쇼와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강연 수익을 역시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북대에서 한 400명 친구들하고 해서 보통 게스트를 한 번씩 모시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조혜련 씨가 와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줬고 또 11월에는 부산에 가서 또 군인들 모시고 공군과 부산 교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이 트랙터로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강기태 분하고 또 같이 또 컨텐츠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또 수익금을 역시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기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뭔지를 찾아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무 뻔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모험을 떠나자.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모험을 떠나지 않으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험도 좀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하나씩 나눠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모험이 재정적인 모험, 돈과 관련된 모험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는 이제 뉴요커라는 잡지예요. 뉴욕 사람들이 즐겨보는 이제 주간지죠, 주간지. 굉장히 재밌게 편집돼 있어요. 뭐 에세이도 있고, 그림도 있고, 굉장히 시사적인 것도 있고 한데, 이 표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을 좋아하시는 표지라면, 어디서 좀 온 듯한 그림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요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장자크 쌍페라고, 얼굴 빨개지는 아이, 꼬마 니콜라를 그린 그 아저씨죠. 이 아저씨가 프랑스 사람인데, 이 뉴요커 잡지 표지를 30년 했어요, 30년을 했어요. 그만큼 서로 인정을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유지가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의 클라이언트 정말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작가도 잘할 것도 있겠지만 클라이언트가 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는 뉴요커가 그런 면은 아주 존경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이 장자크 쌍페랑 이 기자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살짝 딴지를 걸었죠. 아이 쌍페 아저씨 보통 그림이라는 게 생필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이 꼭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 쌍페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맞다. 생필품은 아니잖아. 나는 그림 사치품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그림을 무지개라고 비유하고 싶다. 소나기가 온 게 마을에 비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무지개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뭔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자기는 이런 무지개 같은 내 그림이 이런 무지개 같은 거다. 하면서 자기의 일을 멋지게 이렇게 해석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자, 2차 뭡니까 2차? 안 타봐서 포르쉐죠, 포르쉐 그죠? 자, 포르쉐 제 친구가 포르쉐 딜러였어요. 지금은 딴 데로 옮겼는데. 그래서 제 친구 동창끼리 만나서 술을 먹는데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물어본 거예요. 그 포르쉐 딜러한테. 포르쉐 그거 돈 많은 사람이 타지. 이런 식으로 약간 하니까 그 포르쉐 딜러가 제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는 포르쉐를 누가 산다고 생각하냐? 니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포르쉐를 누가 산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살 것 같아요? 예? 즐기는 사람. 응? 그렇지. 그래서 제 친구는 어떻게 해? 야, 너 돈 많은 사람이 사잖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네가 포르쉐를 못 사는 거야. 되게 재수없잖아요. 그럼 누가 사는데? 물어보니까 얘기한 것처럼 포르쉐는 포르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더라도 돈이 많아도 포르쉐 안 사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난 큰 세단이 좋아, 편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제 친구, 정확하게 말하면 제 친구의 와이프가 포르쉐를 타고 다녀요. 어떻게 사냐 물어보니까 아파트를 저당자로 샀대요. 너무 포르쉐를 좋아해가지고. 그 실제로 포르쉐 사는 사람 중에 종이봉투에 현찰 들고 쏟아부으면서 이거요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옷은 굉장히 그냥 편하게 입은 아저씨들이 평생 이거 벼르고 난 진짜 한번 타볼 거야 하는 사람이 포르쉐를 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저는 과연 재정적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자면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른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과연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무슨 뜻인지 그런 단어들이 많죠. 막상 얘기하려면 좀 어려워. 이 라이프 스타일은 마케팅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돈과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는 유형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요. 즉 여러분들한테는 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또 사람마다 또 다른 돈을 써요. 예를 들면 같은 100만 원을 줘도 다 쓰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방, 어떤 사람은 옷, 어떤 사람은 여행, 어떤 사람은 IT 컴퓨터 이런 식으로 그 유형이 있다는 거죠. 시간도 어떤 사람은 나는 여행을 가더라도 나는 좋은 호텔에서 푹 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그냥 막 다니는 사람이 있는 다 다른 거죠. 그런 돈과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는 유형을 여러 가지 그룹핑한 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하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잡지를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바로 요 재정적 모험 중에 하나로 일정 호화주의라는 거를 여러분께 좀 추천하고 싶어요. 요거는 데라야마 슈지즈라는 일본 작가가 했던 말인데 말 그대로예요. 일정, 즉 어떤 하나를 딱 정해서 호화주의, 누리자 이런 거예요. 일본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0년대를 정점으로 거품이 꽉 차다가 20년 동안 거품이 쭉 빠지는 그런 현상을 겪었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 전철을 거의 그대로 밟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이 가장 그 버블이 정점일 때는 택시 타려고 10만 원짜리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흔들었대요. 나한테 택시를 태워달라고.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고도화된 사회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더 요즘에 영화나 메시지 보면 희망이 없다, 프리터 이야기,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 얘기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할 건 다 한 거예요. 해볼 건 다 해보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어차피 모든 걸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사람들의 제한이 돼 있다. 그건 우리가 많이 느낄 거예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현상에서. 바로 다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거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르쉐 얘기도 했고 무지개 얘기도 했던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정답하는 재정적 모험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적 모험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좀 빚을 좀 지고 부동산을 좀 하고 또 모르는 거에 투자를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식의 지금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끝났어요. 이제 냉정하게 지금 금리도 낮아지고 그 여러 가지 현상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이니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 거대한 사건이 나기에는 40개 중간 사고나 몇백 개 밑에 사고가 나는 것처럼 전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전조가 일본이 거친 전조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즐거울 건 돈을 많이 벌어서 다 누리겠다라는 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재정적인 모험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재정적인 모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일정 호화주의는 뭔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의자. 왜냐하면 저는 누워있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책을 보고. 그러면 내 엉덩이를 호사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호사롭게 하는 지름길인 거죠. 집이 좋은 거예요. 의자가 형편없어. 삐걱거리고. 그래서 이 의자를 샀어요. 이거는 지금도 그때 또 100만 좀 넘는데 지금 한 200 가까이 되는 허머빌러 에어론치한테 NHN 직원들은 다 이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그 보증기간이 12년이에요. 12년.
지금도 지금 벌써 저희가 7년 썼는데 나사 하나 안 풀렸어요. 새 거예요. 그 전에 다른 뭐 의자 샀는데 다 부서지고 한 2, 3년 만에 바꿨고 삐걱거렸는데 그런 거 보니까 더 남는 장사더라고요. 알차게 쓰고 간지나고 보증기간 12년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동네, 저희 은평구 부산동에서 옛날 말로 하면 변두리죠, 변두리에 저만을 위한 공간. 이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나만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자. 그래서 공간을 마련했어요. 근데 마련하다 보니까 이 월세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월세는 문제는 뭐냐면 잘 되면 주인 나가라고 해. 2년 되면 나가고 인테리어도 못 받잖아요.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월세 올리고. 그래서 아예 조그만 한 6평짜리 공간을 하나 샀어요. 조그마하게. 사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모아둔 돈으로 동네가 좀 변두리에서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사서 제가 마음껏 꾸민 거죠.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설비 업체 불러가지고 문두목 새로 달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한 돈 1,000만 원 인테리어 다 꾸몄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와서 놀고 여기서 뭐 영상도 찍고 사람도 만나고 폼 나는 거죠. 그 괜히 거기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역시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뭐 괜히 혼자서 이런 기분도 드는데 미러볼도 달고 전 정말 미러볼이 정말 달고 싶었어요. 근데 미러볼을 달려면 천고가 있어야 돼. 천고가 있어야지 빛이 퍼지지. 아파트는 못 달아요. 머리에 닿기 때문에. 그래서 미러볼 달아서 요거 이제 불 켜면 돌아가요. 뺑글뺑글. 그래서 경찰도 아이고 우리 동네 미러볼이 있을 동네가 아니니 아이고 제가 이렇게 작업실을 다녔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재정적 모험이라는 건 단순해요. 그러니까 다 가지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나한테 가장 필요하다. 남이 뭐라고 해도 이건 내가 사야 돼. 즉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소비가 정말 하나씩 귀한 걸 사다 보면 삶의 질이 조금씩 오르고 내 취향도 개발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재정적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재테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간적인 모험을 해야 된다. 이것은 공간을 벗어나는 노력인 거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행이 되겠죠, 여행. 그래서 사실 그 30대 직장인들한테 버킷리스트를 조사해보니까 1위가 여행이었어요. 여행을 떠나서. 자, 그런데 여행을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없어. 또 돈이 없어. 또 둘 다 없어. 보통 그거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행을 가시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정말 여행을 가고 싶다면 돈을 모아야 된다?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모으면 시간이 또 없어지고. 여행을 좋아하면 여러분이 포르쉐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여행을 좋아해야 돼요. 즉 좋아하는 거 티를 내야 돼요. 나는 여행을 좋아해. 그러면서 SNS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책도 읽고 뭐 정보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쑤셔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보를 조사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대부분의 관광청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관광청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로 놀러와 주십시오 하면서 알리고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한다는 건 이벤트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모를 하면 돼요. 일단 하나씩. 무슨 응모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 있잖아요. 북아메리카에서는 유명한 그 주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우제만 지나면 100% 비가 오는 거예요. 비결을 뭔지 아시죠? 비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모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기 오늘 태국 관광청, 호주 관광청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번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릴 때까지 할 거니까. 한 번이 힘들지 두 번이 쉬워요. 왜냐면 한 번 해본 사람이니까. 그 경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그럼 세 번은 훨씬 쉬워요. 그럼 세 번은 전문가가 돼요. 이번 이벤트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태국 관광청한테 이런 거 참 좋던데 라면서 이렇게 속된 말로 털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만 가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데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생기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면 관광청의 직원들이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이 보통 한 3명, 4명, 2명
그러니까 거꾸로 그 부분만 잘 이렇게 친해지면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도 여행을